네, 이번 시간에는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 그림은 이제 질병청에서 제시한 백신의 원리에 대한 간단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백신을 접종을 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에서 이제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아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항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항체라고 했죠. 그래서 항체를 생성하면 그 항체가 추후에 호흡기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막는 방법이죠. 종류를 보시면 이제 원리 작용하는 그런 기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를 다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죠. 보통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다른 바이러스에 끼워 넣어 가지고 맞는 게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독성을 사멸시켜서 맞는 것이 불활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NA 백신도 있고 RNA 백신, 주로 mRNA, 메신저 RNA라고 하는 그 mRNA 백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재조합으로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서 하는 백신이 있고 또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도 있습니다. 약간 표로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맞고 있는 거 백신이 이제 위에 4개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사실 재외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맞고 있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죠. 전달체 백신이고 2번 접종해야 되고 접종 간격을 지금 8에서 12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세 이상의 연령에서 맞을 수 있고 예방 효과는 약간 보고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60%에서 70%까지 좀 더 그 이상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얀센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요. 1회 접종하고 또 마찬가지 18세 이상이고 예방 효과는 한 66% 정도로 보고되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핵산 백신, mRNA 백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2번씩 맞고 화이자는 3주 간격, 모더나는 4주 간격이고요. 화이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6세 이상 맞고 있고요. 또 그 외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 효과 95%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모더나는 18세 이상에서 맞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노백이랑 시노팜은 이제 중국에서 만든 백신인데 불활라 백신이고요. 이것도 2회 맞고 또 만 18세 이상이고 중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노팜이 79%고 시노백이 51%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푸트니크는 러시아에서 만든 백신인데 아직 WHO에서 승인이 안 됐습니다. 아직 좀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직 승인을 안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전달체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2번 맞고 러시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1.6% 효과를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는 물론 이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혹시 바이러스 감염을 100% 예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중증으로 이완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2월부터 4월 26일까지 60세 이상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대상으로 해서 비교해서 분석한 것은 예방접종 2주 후부터는 전체적으로 86.6% 이상의 감염 효과를 보였고 예방 효과를 보였고 아스트라제네카 효과는 86%, 화이자는 89.7%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이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항체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화이자도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그런 다른 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좀 공식적으로는 언제까지 지속된다는지 이렇게 공인된 그런 결과는 지금 WHO나 우리나라 질병청에서나 이제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과 이제 특정 대상자에 대한 접종 공고사항을 보겠습니다. 일단 만 18세 이상은 다 접종 대상이라고 보시고요. 이제 청소년의 경우는 화이자는 한국은 지금 만 16세 이상 고3 학생들이 접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은 나라에 따라서 12세 이상에서도 승인되어서 맞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과거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금기 사항이 아닌 경우는 백신 접종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병에 한번 걸렸다가 그 면역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조금 확실한 데이터가 없고, 이것도 사람마다 그 방어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백신을 접종하라고 하고요. 또 그 예방 접종을 하기 전에 내가 몸에 뭐 바이러스 검사를 또 한다든가, 또 혈청 검사에서 항체 있는지 확인한다든가 하는 거는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혹시 수동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면역 반응과 항체 치료의 간섭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최소 90일 이후에 예방 접종을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나 다른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내가 맞아도 되는지 궁금해하시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만성 질환자는 어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반응이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예방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면역 저하자, 뭐 HIV 환자라든가 면역 저하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고 접종을 권하고 있고요.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치료를 이제 면역 억제 치료 시작 2주 전까지 접종이 완료되는 것을 권하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 자가 면역 질환, 길리안 바레 증후군 혹은 안면 병력 이런 것도 있을 때도 지금 그 예방 접종을 했을 때 이득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위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접종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고, 또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복용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와파린 복용자들이 INR이라는 것으로 치료 범위를 결정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너무 많이 연장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출혈성이 많이 높지 않고 상한선 미만일 때는 접종을 하라고 하고 있고, 또 이런 이제 혈액 응고 장애나 항응고제 복용 중에 있는 대상자는 좀 더 작은 주사 바늘을 사용하고 접종 부위를 좀 더 오래 압박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부에서도 접종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기 대상자를 보시면 이제 이런 분들은 맞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금기 대상자를 보시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화이자랑 모더나에서는 그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에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이력이 있었던 사람은 맞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폴리솔베이트라는 물질에 대해서 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맞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는 좀 다시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금기 대상에 5세 혈관 누출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사람이 금기 대상자고요. 첫 번째 백신 접종했을 때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다. 그럼 그 다음 배에는 백신을 맞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또 첫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된 경우에도 그 이후에 2차 접종은 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기는 아니지만 맞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지금 현재 감염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맞지 말고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또 격리 중인 사람은 격리 해제 후에 접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열이 나는 사람은 그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좀 접종을 연기를 해야 되고요. 임신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안전성이랑 유효성 자료가 없어서 지금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유부는 접종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 청소년은 만 16세 이상 우리나라는 좀 화이자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우리나라는 아직 접종을 하고 있지 않고 나라에 따라서 또 12세 이상이 화이자를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하의 어린이는 아직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차 접종을 해도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회 접종을 1, 2차 접종을 동일한 백신으로 완료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적인 상황이 이제 있는 경우 1차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다던가 그랬을 때는 다른 바이러스 플랫폼으로 다른 플랫폼의 백신으로 접종을 해야 되고요. 또 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든가 이런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때는 그 2차를 다른 것으로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재외 국민들이 1차만 접종을 하고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1차에서 이제 시노백이라든가 뭐 시노팜, 스푸트니크 같은 그런 백신을 접종을 했다면 한국에선 지금 그런 접종을 2차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가능한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당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가 무슨 종류를 맞았는지 알지 못할 경우에도 다른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고, 또 지금 1차 백신하고 같은 백신이 공급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은 일부 사람들 중에서 이제 2차로 화이자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의학적 사유로도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 교차 접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부주의로 허용되지 않는 교차 접종을 했다면 그대로 두고 재접종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의 접종을 다 마쳤는데 또 추가로 접종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논란이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부스터샷을 3번째 접종을 한다, 이제 뭐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추가 접종 권고하지 않고 있고요. 또 다른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동시에 접종해도 되는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해도 되는지는 동시 접종을 일단 권하지 않고 있고, 다른 백신하고 그 14일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맞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14일 이내에 간격으로 접종을 했다면 그래도 재접종은 권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유의사항을 보시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내가 감염에 대한 예방력을 갖추고 있지만 혹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있는데요. 나한테 병은 걸리지 않지만 내가 이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는 아직은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완전히 없다고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예방접종 후에도 계속 그런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접종해야 되는 경우는 2번 다 접종해야지 면역력이 최상에 다다르기 때문에 꼭 2번 접종을 해야 되고요. 또 접종하고 나서 14일 정도 지나야지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질환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100%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계속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혹시 권장된 간격보다 이르게 접종했다 할지라도 재접종을 권고하지는 않고요. 또 지연됐다고 할지라도 다시 접종하지는 않고 인지된 시점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 다 염려하고 있는 거고, 저도 백신 맞기 전에 굉장히 이제 걱정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경증의 이상 반응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접종 부의 통증이라든가 근육통, 두통, 발열, 어지러움,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 피부 반응 같은 거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며칠 경과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증으로 생길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라든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낭염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많이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증의 그 백신 이상 반응 빈도를 보시면 이제 최근에 발표된 이상 반응 종류별 신고 현황을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는 근육통, 두통, 어지러움, 발열 등의 순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육통 한 30% 넘는 사람들에서, 두통도 30% 넘는 사람들에서 보고가 되었고요. 화이자도 근육통,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순서, 얀센은 두통, 근육통, 어지러움, 알레르기 반응, 모더나 근육통, 두통, 알레르기, 어지러움 순서로 이제 비슷한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자의 경우에는 2차 접종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연령이 낮을수록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더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후에 더 이상 반응이 높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얀센은 1차만 맞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모더나는 아직 우리나라는 2차 자료는 없고요. 예, 미국 자료에 의하면 모더나도 화이자랑 비슷하게 2차 때 이상 반응의 빈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면역 반응이 생겨야지만,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 생겨야지만 몸에서 면역 반응이 활발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별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증의 반응들은 대부분 2, 3일 이내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휴식하고 수분 보충 많이 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파라세타몰 제제를 복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진통 해열제로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계통이 이제 이부프로펜 같은 계통인데요. 그런 약들은 염증을 억제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혹시 면역 반응도 억제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WHO에서는 그런 소염 작용이 없는 진통 해열 작용만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계통의 약을 복용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이 이제 타이레놀이고 또 이제 서스펜이나 타세놀, 타나센 등 이런 제제를 가진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요. 하루 최대 용량이 4,000mg입니다. 그래서 500mg짜리 약을 먹었다면 하루 8알까지 먹을 수 있겠고요. 650mg짜리 약을 먹었다면 하루에 6알까지 최대 용량으로 복용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이제 증상이 없는데도 미리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별로 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하러 가면 이렇게 안내문을 주는데요. 가서 이제 열이 나는지 뭐 혈압 같은 거 체크하고 예진하고 접종하고 나서 한 15분 정도 거기서 머무르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되고요. 혹시 과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30분까지 관찰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어떤 이제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문을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이제 중증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아나필락시스를 보면요.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아주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말벌에 쑤고 나서 온몸이 붓고 호흡 곤란이 와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을 이제 뭐 언론에서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반응인데요. 그래서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 복통, 호흡곤란, 기침, 어지러움, 혈압 감소, 쇼크사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 미국의 경우에서 이제 화이자 접종 후에 100만 명당 4.7건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하고, 모더나는 100만 명당 2.5건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조금 더 이제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접종의 증상 발생까지 평균 10분 정도 걸리고 대부분 30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30분 동안 이제 과거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30분 동안 관찰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또 그렇게 과거에 알레르기 반응에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서 잘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화이자와랑 모더나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과거에 이거에 대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은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대장 내시경용 장 세척제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외에 뭐 렌즈 점안액이나 치약 화장품에도 들어있다고 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에 포함되는 폴리소르베이트라는 물질은 비누나 화장품에 그런 계면 활성제, 구강 세척제, 식품 유화제 등에 사용이 되는데, 과거에 이런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 겪은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을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런 반응이 있었더라도 중증 반응까지 아닌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이 만약에 있었다, 그런 분들은 좀 더 30분 정도 잘 관찰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되 접종을 기피할 것까지는 없다고 방역 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 하러 가면 이렇게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뭐 집에 가서 아나필락시스 발생한다면 얼른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과 같은 그런 바이러스 벡터 코로나 백신에서 유발되는 이제 중증 질병으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저기 중간에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혈소판인데요. 우리 혈액 내에 빨간색의 적혈구, 그 하얀색의 백혈구와 함께 세 가지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하는데 우리 몸에 이제 혈액 응고 작용에 응고에 이제 영향 1차적인 그런 작용을 하는 중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작용은 이제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저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몸에서 혈전이 생기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전이 생기는 부위가 아닌 그런 흔하지 않은 부위, 뇌, 장, 간, 비장 등에 이제 혈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과 유럽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보고 이제 이것이 이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밝혀졌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TTS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4일에서 4주 후에 발생을 하고요. mRNA 백신 화이자랑 모더나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빈도를 보시면은 한 10만 명당 1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2건 정도만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그렇고, 얀센은 이제 미국하고 독일에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얀센은 1200만 명 중에 36건 보고를 했고, 독일은 173만 건 중에 4건 정도의 TTS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나 복부 내장, 애과 정맥, 심부 정맥 이런 데서 혈전증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이거 4일에서 28일,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나 4일에서 28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속적이고 심한 두통, 국소 신경학적 증상, 발작, 흐릿한 시야, 복시 2개로 보이는 거고요. 호흡곤란, 흉통, 복통, 사지 부종, 발적, 창백 또는 차가움, 작은 멍이나 자반, 소혈종 비정상적인 출혈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의심을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런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검사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혈전증은 일반적으로 생기는 기저질환이 있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한테서 생기는 그런 혈전증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겼던 그런 뇌졸중이라든가 심장혈관 질환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의 혈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화이자를 이제 저희도 이제 맞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화이자로 인한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했었죠. mRNA 백신으로 생길 수 있는 중증 이상 반응은 심근염하고 심낭염입니다. 심근은 이제 심장의 근육이고요. 심낭은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 같은 것에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화이자 모더나에서 발생을 하고 미국에서 100만 건당 한 4.1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세 이상의 남자 청소년과 젊은 연령층의 남자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1차보다 2차 접종 후에 많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이내에 발생을 했고 대부분은 잘 호전되고 잘 치료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간혹 이제 안 좋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함 또는 호흡곤란, 숨가쁨, 호흡시 통증, 3번째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그 다음에 실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화이자를 맞고 나서 며칠 이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진료를 꼭 받으셔야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즘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맞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항상 이제 궁금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의 표는 이제 WHO에서 만든 표인데요. 지금 걱정되는 우려 변이, concern, variant of concern, VOC라고 해서 우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관심 변이가 또 여러 가지 에타, 이오타, 카파, 람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4가지 변이가 지금 우려되는 것이고 저희 나라에도 지금 존재하는 그런 변이고요. 알파 변이가 우세를 이루다가 최근에 이제 베타 변이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델타 변이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알파는 영국, 베타는 남아공, 감마는 브라질, 델타는 인도에서 나오게 된 그런 변이입니다.
이 변이는 아까 처음에 그 바이러스 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 외부에 튀어나와 있는 스파이크 단백, 돌기 단백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하는 거고, 그것이 수용체랑 결합하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염력이나 또 백신의 효과에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비롤로지칼이라는 학술지에 중국에서 광동 지방에서 연구된 것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델타 변이는 기존의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잠복기가 좀 더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증상이 발현을 한 이틀 정도 빨리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알파 변이가 기존 변이에 비해서도 전염력이 높았는데 또 그 알파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이 1.6배 높고 입원율이 2.3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변이 전의 바이러스에 비하면은 전파력이 거의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사했을 때 바이러스 농도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서 더 전염력이 높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맞는 백신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이제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델타형 변이에도 화이자는 한 88% 정도 효과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6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은 이제 빨간색, 주황색 1차만 맞았을 때고요. 2차를 다 맞았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또 캐나다에서도 연구를 하였는데 화이자 2차 접종 후에 87% 정도, 모더나는 2차 접종 효과는 아직 데이터가 없고요. 모더나는 1차 접종에 72%, 아스트라제네카도 1차 접종하고 나서 67%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좀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좀 더 낮은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를 내놨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화이자 2회 접종 후에 한 64% 정도밖에 예방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코틀랜드에서도 이제 화이자 79, 아스트라제네카 60% 정도의 이런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맞는 백신이 지금 우세종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델타 변이에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대부분의 백신은 그런 변이 바이러스 감염 시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중증으로 이완되거나 입원이나 사망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에 대한 우려가 많고 이런 뭐 변이라든가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많은 건 당연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백신을 맞았을 때 이득이 안 맞아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런 위험성에 보다 그 이득이 더 상회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과 WHO에서는 백신을 맞을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백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